최근에 시장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기민감주의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내용이 정유주들이 한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 그리고 그동안 무지하게 안 올라갔던 석유화학 업종의 유통주의 백화점주,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느냐. 최근의 상승 기조를 좀 보면 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 그다음에 뭐 출시 기대감들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좋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중심의 어떤 이 수급 흐름들은 다소 선별적으로 좀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주도제와 관련된 어떤 수급이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에 좀 접어든다면,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상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에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기민감주의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에서 특이점일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거론해 주셨지만 정유주들이 한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정제마진 개선으로 해서 흑자 전환됐고, 여기에 따라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동안 무지하게 안 올라갔던 석유화학 업종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흑자 전환 뭐 이슈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또 유통주의 백화점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신세계라든가 현백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주, 물론 이제 해외 관광객이 최대 역대급이라는 이슈도 있겠으나 우리가 통상 경기민감주 하면 백화점주도 많이 거론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백화점주도 최근 거칠지 모르는, 물론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2%, 3%, 4%씩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로의 주가 수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해석을 해보고요.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관심 흐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GDP 성장률을 최근 3분기 동안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1분기에는 우리나라 미국이 다 역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마이너스 2%, 0.2%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이 아니죠. 역성장이었고요. 2분기에는 0.6% 성장을 했어요. 3분기가 중요합니다. 3분기에 1.2%가 성장을 했는데요. IMF나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미만으로 봤어요. 0.8, 0.9. 근데 3분기에 1.2% 성장을 하면서 4분기에도 경제는 관성 법칙이기 때문에 1%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거고, 올해 성장률 자체를 1% 초중반을 판단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1.8%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느냐, 이 부분보다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최근에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역대급 규모는 한 120조가 되는데 최근에 한 10조, 15조 정도 매수했던 거에 비해서 70조 규모는 굉장히 매수 강도가 강화된 형태입니다.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IT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서의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시장에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지냐면, 역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들 대상 국가에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어지 않나 판단하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 흐름이 지금 이런 경기 회복 속도와 관련돼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반도체가 제가 앞선 코너에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의 흐름에서 제자리 걸음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완충작용과 시장을 방어해주는 성격에서의 지수 버팀목 역할을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있을 거고요. 철강 언급해 주셨지만 이러한 경기 방어주와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을 방어해주면서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출렁임의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지수를 떠받쳐주는, 상승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또 받쳐주는 형태로서의 이들 경기 민감주가 흐름이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무디다, 잘 안 움직인다,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정유주 같은 상황에서의 흐름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년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연말 11월에 미군 중간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양회 때 시진핑 4기 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와 시진핑 4기 출범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이든 중국 정부이든 지금 부딪힘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겉에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지긴 하나 내년도의 이벤트를 앞두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지는 형태로의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매출이 신장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긴 하지만 유통주는 실제적으로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있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치가 개선이 되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요. 석유화학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형태인데 그렇죠. 원자재 가격, 유가의 흐름은 최근 64불 내외에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처럼 60불 이하로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인 것도 밀 가격이 최근에 그 부실당 5불 수준에서 한 1년여 동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자재 수입가는 안정적이고 환율에 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수출가는 굉장히 그 환율의 영향도를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유통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의 상황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최근의 상황이 부담스럽긴 하나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이익치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상세하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환율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시장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박사님께서 뉴노멀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율 수준이 불과 2달 전에 1,350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1,450원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무려 100원이나 오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환율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수적 대응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이 연동돼서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당장의 흐름이 개선되어질 상황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이제 역대 흐름에서 환율 상황과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수준 환율로는 1,500원, 금리 수준으로는 3% 초반 수준이 곧 그러니까 부담되는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에서의 흐름 고점부이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하락으로 급격하게 진행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여기서 좀 더 안정화되는 흐름으로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의 종목들이라든가 산업에 아주 큰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격 흐름에서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무거운 종목이긴 하나 최근의 흐름들은 조금 개선되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관광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20만 원 초중반에서의 가격이긴 하나 20% 올라와서 이전의 수준에서의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PBR 기준으로 0.45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한유화가 탑픽 흐름으로 관심도를 가져갈 종목이고요. 정유 그러니까 정유 종목은 S-오일이 이번에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초에 대한 흐름들 보면 일단 빅테크 우리는 반도체 빅2의 어떤 수급이 좀 쉬어갈 때 해당되는 수급이 제약바이오에 일시적으로 좀 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일단 외인의 매도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동조해서 수급도 같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아주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11월 중순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 대형주 안에서 일단 선별적인 움직임 좀 확인됐는데 네.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별 이슈가 부각됐던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일동제약이 한 이전 거래일 기준에서 한 30%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예. 한미약품이 한 1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안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대형 제약사를 좀 중심으로 좀 강했다. 다만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펩트론 같은 기업들, 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같이 좀 동조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차별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됐던 알테오젠도 한 13% 정도 조금 최근 기준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체로 이 순환매에 대한 수급이 좀 돌 때 중소형 바이오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더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좀 부재했다는 점들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들이 좀 봤을 때는 네. 뭐 중소형 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개별적인 어떤 성과들이 좀 부각됐는데 네. 이게 좀 연속성을 좀 가져가지는 않았고 하루짜리 상승 정도로만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뭐 임상에 관련된 진입이라든가 뭐 관련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뭐 이런 건데 사실 기술 이전의 어떤 성과 부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포진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좀 더 집중됐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들로 집중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들이 뭐 일시적인 순환매가 좀 돌았는데 이전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들이 사실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는 뭐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뭐 최근에 뭐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좀 했는데 일단 최근의 상승 기조를 좀 보면 뭐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 그다음에 뭐 출시 기대감들 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좋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근육 감소를 좀 동반하지 않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불리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좀 상승 초기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였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보유고 있는 일동제약 그다음에 뭐 최근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 파괴 주사를 뭐 중국에서 임상을 본격화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한번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회성 요인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진입, 임상에 관련된 중간 데이터,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중심의 어떤 이 수급 흐름들은 다소 선별적으로 좀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젠백스 같은 기업들은 뭐 알츠하이머성병 뭐 임상 이상에 대한 이 유효지표 값이 뭐 평가지표에 좀 미달됐다는 발표 좀 나오면서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임상 실패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탈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젠백스가 좀 하락하는 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됐던 개별이죠. 그리고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을 좀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좀 내렸는데 네. 일단 수급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해당되는 수급이 반도체가 너무 쏠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9월 뭐 셋째 주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뭐 키토로다 SC에 관련된 승인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상 뭐 주가에 좀 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 이외에 뭐 임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반영된다거나 특히나 뭐 유럽의 임상 종료학회 ESMO와 관련된 학회 이벤트도 전혀 수급에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최근에 어떤 하락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의 조정과 좀 맞물리면서 외인 수급 이탈도 포함은 좀 되고 있지만 12월에 매파적인 어떤 금리나 정책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방향성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금리나 매파적인 어떤 기조들이 재차 좀 노이즈가 되면 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의 완화 시그널을 보인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수급이 좀 좋아지는 것과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주도주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안정화되는 어떤 단계에 좀 접어든다면 일단 가장 크게 시장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부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에 관련된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네. 일단 임상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빠르게 시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일단 연속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대웅지약, 뭐 일동지약 같은 종목들이 전혀 뭐 비만 치료제 모멘텀에 관련된 주가 기대감들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간에 대한 수익률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선회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임상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진입 기대감들, 그다음에 중간값에 대한 어떤 발표, 그다음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집중해 보면 성과가 좀 없는 쪽보다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임상 모멘텀 그리고 학회에 관련된 어떤 초록이라든가 세부 내용만 좀 공개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기대감 좀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임상 성과라든가 뚜렷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저는 선별적인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개별 이슈라고 좀 보면 네.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좀 재개되는 분할로 재상장이 네. 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이죠? 24일입니다. 24일.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이제 나눠서 네. 두 개 회사가 이제 분할 후 그리고 이제 신규 인적 분할 상장이 좀 되는 것인데 일단 최근에 분할 상장에 관한 기대감들이 그 이전에 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거래 정지 기간에 TP가 좀 굉장히 좀 상향 제시가 되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증권사 TP가 한 15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상단액에서는 한 170만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됐고요. 이 부분은 3분기 안정적인 실적 관련된 입증 부분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도했던 4공장 램프업이 이제는 5공장 램프업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우리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향후의 가치 반영들이 상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평가 가치를 좀 상향시키는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 재평가가 반영이 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 주가 상승 기대감들보다는 뭐 CDM사, 셀티로 동조된 어떤 수급으로 같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상장. 네. 그다음에 우리가 12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들 뭐 일단은 좀 내려놓고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아니라 동결 계절로 좀 간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급에 좀 반영을 저는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2월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초에 가장 큰 행사인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0년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아젠다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해당된 내용 보니까 신약 개발에서의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주제가 좀 제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약 AI를 좀 활용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전체 분석, 뭐 AI 진단 솔루션 등이 좀 부각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과는 좀 다르게 아젠다가 좀 확정됐기 때문에 주요 의제는 AI라는 어떤 키워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뭐 우리가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매년 뭐 컨퍼런스에 좀 참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백혈병이라든가 고용암 관련된 임상 시험을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빅파마들과 계속해서 뭐 재차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뭐 추가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내수팔입죠. 일단 암 저해제 위암 저해제라는 어떤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저해제로 이제 승인 좀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적응증 확대를 좀 거쳐가지고 췌장암에 대한 치료제로 좀 선회가 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력을 좀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뭐 현재까지 좀 발표된 회사 기업들 안에서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는 ADC죠. 이중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일단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일단 여기서 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성과적인 측면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할 때는 가장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두 개 종목들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각캔바이오도 좀 좋지만 ABL 바이오를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플랫폼이죠. 그랩바디 B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BBB 셔틀이라고 좀 불리우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보였는데 뭐 지난 4월에 영국 GSK와 4조 1천억 원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이 3조 8천억이라는 어떤 추가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냈다는 것은 일단 글로벌 빅파마들이 해당된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저는 입증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프랑스 산오피 한 1조 2천억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는데 해당된 내용들은 BBB 셔틀보다는 자체 파이프라인이었고 이 부분이 현재 미국 임상 이상에서 일단 중간급 안에서는 뭐 상당한 유효지표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인 플랫폼인데 담도암 치료제죠. ABL001이 최근 발표됐던 중간 데이터값 안에서는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효지표가 확인된 점. 근데 내년도에 어떤 추가 데이터가 1분기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예상보다 또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된다면 임상의 그 차기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여기서는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도 좀 좋지만 일단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이죠. 그랩바디비의 확장성인데 저는 사실 뭐 영국 GSK의 경우에는 퇴행성 내재라는 좀 타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된 기술 이전은 저는 이해를 좀 했는데 일라이리가 3조 8천억 중고 BBB 셔틀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게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침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렇다면은 일단 메커니즘적으로는 일단 비만 치료제에 연동해서 쓸 수 있고 그 적응증에 대한 확장성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SK보다는 일라일리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이 향후에 어떤 타깃으로 좀 가져갈 것인가 이 여야에 따라서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에빌바이오가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총 가치를 한 10조 원 정도 좀 제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10조 터치를 좀 했고 최근 한 9조 원대 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 관점에서 특히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로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한 번쯤 더 확인된다면 시총 한 15조 이상에 대한 가치는 단발성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십니다. 인간의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일단 치료제가 상용화가 좀 됐지 못했던 부분들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면 사실상 이게 치료법 안에서 접근이 굉장히 좀 힘든 난제였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약물을 좀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 뭐 임상이라든가 구체화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겟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할 수 있겠고 일라일리가 오히려 BBB 셔틀을 갖고 어떤 약물을 좀 만들 것인가라는 관심도가 새로운 어떤 이 적극적 확장 관점에 대한 플랫폼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뭐 GSK라든가 일라일리가 어떤 타겟에 대한 임상 시험에 도출을 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